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와 화제입니다. 저는 김경섭입니다. 지난 10일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민주당의 압승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도내에서는 10개의 지역구 모두 민주당이 석권을 했습니다. 군산과 익산의 국회의원 당선인을 만나서 이번 선거의 의미와 앞으로 의정 활동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익산을 한병도 당선인을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3선을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총선거에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그래도 익산을은 좀 수월하게 네네. 치러진 것 같고 결과도 수월하게 나타난 것 같습니다. 승리한 소감 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정말 우리 익산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전라북도에서 가장 높은 득표율로 당선을 시켜주셔서 또 한편으로는 어깨가 정말 무거운 감이 있고요. 우리 전라북도가 이번에 또 20년 만에 열석을 다 석권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은 기뻐하기에 앞서서 우리 도민들과 또 우리 익산 시민 여러분께서 제대로 현안하고 이제 일을 제대로 하라는 또 다른 명령이시라고 생각이 들고요. 기쁜 마음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으로 앞으로 향후 일과 일정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그렇게 스스로 다짐도 해봅니다. 네. 뭐 한 의원께서는 도당 위원장을 또 네. 맡으면서 이번 예. 선거를 치러가지고 뭐 전석을 다 승리를 했기 때문에 예. 뭐 거기서 소감이 좀 각별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뭐 20년 만에 저희 전라북도가 열석을 다 석권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민들께서 이렇게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신 이유는 특히 새만금 네. 관련 예산을 78% 삭감하면서 도민들의 분노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도당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다시는 그런 좀 서름을 받지 않도록 예산 네.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꼼꼼히 챙기고 힘을 뭉쳐서 제대로 일을 하라는 그런 명령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제 새만금 예산 삭감 얘기도 말씀하셨지만 예. 이번 선거에 나타난 민심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전국적으로 봤을 때 이번 선거는 윤석열 정부 2년에 대한 평가의 성격이 짙습니다. 네. 2년을 지켜봤는데 향후 3년은 도저히 볼 수 없겠다. 이러한 국민의 의지가 표출이 됐고요. 그 의지가 표출된 것이 사전투표율, 재외국민 투표, 그리고 본투표에서도 정말 기록적인 투표율을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선거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이다. 그리고 또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전라북도 홀대에 대한 심판이다. 이런 선거를 성격으로 규정을 하고 싶고요. 네. 근데 이제 힘을 몰아주셨으니까 민주당도 제대로 견제하고 특히 민생 문제. 네. 국민들께서는 지금 물가가 너무 오르고 그렇기 때문에 먹고 살기 힘들다는 게 국민 여론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은 제대로 준비하고 제대로 국민들에게 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번 선거에서 이제 드러난 좀 묘한 지점이 있습니다. 네. 이제 우리 도내 선거를 보자고 하면은 열석을 전부 민주당에 몰아주었습니다. 지역구 선거에서는. 예. 그러나 비례대표 선거에서는 조국 혁신당이 그렇습니다. 예. 제1당을 차지를 했습니다. 예. 우리 도내 예. 비례 선거에서는 예. 오히려 그 민주당의 위성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민주연합이 예. 이제 2위로 예. 조국혁신당에 비해서 득표가 좀 덜 했습니다. 예. 이것이 갖는 함의가 상당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두 가지적인 함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첫째는 민주당 더 잘해라. 네. 이 어떤 개혁에 대한 선명성 네. 이런 것들을 제대로 역할을 하라는 의미도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또 묘하게 지역구에 대해서는 압도적인 네. 지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뭐 80% 평균 80%가 넘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득표율이. 예, 네. 이건 정말 대단한 지지인데 이건 전북 현안 제대로 챙겨라라는 우리 도민의 명령이시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이 조국 혁신당 보면은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선거를 하는 과정에 제가 전략본부장을 맡았잖아요. 네. 근데
깜짝 놀란 게 정부 여당이 이재명 조국 심판에 대한 선거 이슈를 들고 나오길래 네. 아니 선거를 많이 해봤지만 어떻게 야당 대표에 대한 심판을 선거 주 슬로건으로 내걸었을까? 그리고 조국 혁신당에 대해서 계속 매일 그렇죠. 문제를 지적을 하니까 오히려 네. 심판에 대한 분위기가 더 거세지는데 조국 혁신당에 대한 선명성이 더 부각이 되고 그리고 제대로 윤석열 정부를 오히려 네. 조국 혁신당이 견제할 수 있겠다라는 여론도 올라오면서 오히려 7%더 전라북도에서는 높게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했는데 이제 민주당이 가진 책임이 상당히 예. 이제 더 커졌다. 예. 어깨가 더 무거워졌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야당으로서 가지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예. 국회에서 아무리 다수당이라고 해도 입법은 뭐 일방적으로 몰아붙여서 할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대통령이 거부권이 있고 예. 그다음 집행도 정부 여당이 집행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야당으로서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민주당이 앞으로 전국을 헤쳐나가는데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겠다.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개혁은 해야 되겠고 예. 민심은 받들어야 되겠고 네. 다만 결과는 내기가 참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예. 점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보시네. 전략기획위원장도 예, 예. 맡으셨으니까 예. 이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풀어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두 축, 자동차가 바퀴가 함께 네. 돌아가야 그게 힘이 되는 것처럼 너무 정치적인 이슈뿐만이 아니라 지금 국민들께서 명령하시는 예를 들어서 김건희 여사 특검이라든지 또 최상병 특검이라든지 이런 건 추진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검찰 개혁, 네. 이 문제도 한 축으로 해야 되고 또 한 축은 민생, 네.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하는 이것에 대해서는 다수당으로서 과감히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에 기울지 않고 항시 투트랙으로 같이 움직여서 국민적 동의가 있어야 개혁에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기본 원칙을 잘 지켜야 된다 생각이 들고 아마 총선 이후의 후반기에는 윤석열 정부에서 모든 현안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거부권을 행사하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최상병 특검 이걸 다시 거부권을 행사를 한다면 정말 정부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국민적 저항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윤석열 정부도 국정 운영 기조에 대한 쇄신, 전환이 필요하고요. 그 전환의 원칙은 국민들 뜻이 무엇인지를 정말 정부에서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변화된 환경에 맞게 민주당에서는 때로는 정부를 설득할 건 하고, 때로는 저희들이 추진할 거 있으면 입법 권력을 가지고 과감히 추진하는 이 투 트랙으로 꼭 진행을 해야 되겠다. 네. 그런 기본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정치적인 사안에 관련한 것과 민생에 관련한 예. 것, 이 투 트랙으로 추진을 해야 되겠다는 네. 그런 전략이신 것 같습니다. 이제 한병도 의원에 대한 일선 시민들의 기대가 네. 상당히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네, 네. 특히 이번 선거에 3선이 되셨는데, 뭐 국회의원이나 당직은 물론이고 여러 가지 이제 의정 활동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의정 활동에 대한 것을 전반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네. 이제 3선 의원이 되면 저희들이 상임위원장을 할 수가 있고요. 네. 뭐 정책위의장, 사무총장, 원내대표. 근데 이 역할들이 당에서는 아주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게 3선의 역할입니다. 네. 그래서 저한테 어떤 역할이 주어진다면 저는 마다하지 않고 그 역할을 수행을 하면서 꼭 지역 발전과 연계시키는 이런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모든 거에 임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재선 의원을 하면서 행안위 간사도 했고 전북 도당위원장도 맡았고 원내 수석도 맡았고 또 당에서는 전략기획위원장도 맡고 했기 때문에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3선으로서의 역할도 이어질 수 있도록 하고 적극적으로 임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뭐 상임위원장을 맡든 원내 대표를 하든 정책위 의장을 하든 아마 지역 발전, 지역 현안, 특히 이제 국회의원이 평가되는 게 국가예산 확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정말 꼼꼼히 챙길 수 있도록 3선의 힘이 더 생기면 그 힘은 꼭 지역 발전과 연계시켜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새로운 이제 22대 국회를 앞두고 원내대표 선거가 네. 5월 초에 있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에 이제 우리 한 의원님 이름이 거론이 되고 네네. 하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이상이 조금 올라가는 것 아닌가 이렇게 네. 생각이 듭니다. 예. 원내대표 선거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아직 제가 최종 입장 정리는 하지 않았습니다. 네. 저번 주에도 올라가서 여러 의원들과 만나서 의견을 나누고 있고 또 뭐 초선 의원들뿐만이 아니고 전에 같이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의원들, 당직을 같이 함께 했던 의원들을 다양하게 만나서 지금 의견을 듣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원내대표 설이 나온 건 주변에서 의원들이 많이 네. 기자들에게도 이야기하고 기자들 내에서도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후보군으로 추천이 돼 있는데 아마 이번 주 다음 주 초까지는 많은 의원들을 만나서 최종 좀 결정을 내려고 하고 지금은 의견을 많이 듣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뭐 당선이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그것도 좀 탐색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예, 그러면 이제 국회가 이제 개원이 되면 희망 상임위는 어디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예, 저는 이제 청와대 정무수석을 할 때 네. 청와대 정무수석과 함께 일을 하는 곳이 행안부였었습니다. 네. 그래서 재선의 첫 번째 행안위를 갔었고요. 그리고 이제 후반기에는 제가 기획재정위를 갔습니다. 네. 근데 이제 행안위를 또 다시 좀 생각을 하는 게 제가 주요 법안 내용이 이 지역 균형 발전, 네. 그다음에 소멸 위기 지역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지금 지방 소멸의 문제는 국가적 위기 상황으로 닥칠 겁니다. 그렇죠. 그런 걸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또 우리 지역을 살리고 익산을 살리기 위해서는 가장 그 관련 상임위, 입법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상임위, 그게 행안위라고 생각이 들고요. 현재 행안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제가 이제 삼선 의원이다 보니까 이 전라북도 의원들이 다양한 상임위에 들어가야 우리 전북 현안들을 꼼꼼히 다 챙길 수 그렇겠죠. 있잖아요. 좀 빠진 상임위가 없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초선 의원들한테 우선권을 줍니다. 네. 그다음에 재선 의원, 그다음에 삼선 의원 하는데 초재선 의원님들께서 행안위를 신청하는 분이 없으면 저는 행안위에 가서 일을 해보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네. 당에서 이제 최종 조율을 해봐야 되겠지만 예. 역시 이제 행안위를 좀 예. 생각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 자, 이제 뭐 한 의원님께서 이제 이번 선거의 의미를 평가를 하시면서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이다. 예. 그리고 이 윤석열 정권 이혼의 국정에 대한 성적을 지금 평가한 거다 이렇게 네.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상당히 지금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될 과제가 많다 예. 이렇게 지금 보이고 있고 선거에 나타난 민심도 그렇게 나타났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예. 예, 하나님이 보시기에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될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과제는 뭐라고 보십니까? 지금 당면 다친 것은 좀 두 가지 문제입니다. 첫째는 최근에 뭐 중동 상황, 네. 그리고 저희들이 경제 성장률이 최초로 일본에 역전당하는 상황까지 생겼습니다. 네. 그리고 부채 문제도 아주 급상승하고 있고 내년에 세수 여력도 형편없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부담은 지금 고물가, 고금리 우리 다 서민들이 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민생 대책을 즉각적으로 시행하는 것. 네. 지금 그 가게들에서는요 IMF 때보다 정말 더 힘들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럼 이럴 때 국가가 재정적인 역할은 국가가 지금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재정적인 역할을 기업 중심, 기업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현재는 여기가 더 급한 불이기 때문에 우리 민생과 관련된 재정을 투자하는 것을 국가가 고민해야 되는 게 가장 좀 시급한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그렇게 주장했던 공정과 상식, 예를 들어서 그 최상병에 대한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진실 규명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권력형 대통령 관련된 주변 네. 권력형 나온 문제들에 대해서도 엄격히 이걸 세우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부터 계속 중요한 문제인데. 결국은 제가 제일 관심 있는 지방에 대한 소멸 위기입니다. 네. 이걸 대응하지 않으면 국가가 앞으로 어려워집니다. 또 하나는 저출생 문제입니다. 지금 2023년 0.72까지
출산율이 떨어졌는데요. 그 하향 10년 동안의 하향 곡선을 보면은요, 쑥 떨어집니다. 이건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 존립과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정부든 여야를 떠나서 저출생 문제에 대한 이 국가적 총의를 모으는 이걸 지금 시급히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그동안에 수십조 원의 돈을 투자를 했지만 그것에 대한 명확한 해답은 없고 돈을 투자해도 계속 출산율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다시 극복할 건지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덧붙여 봅니다. 지역 현안 문제도 해결할 것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특히 뭐 크게 보면은 뭐 지역 소멸화에 대한 이 대응을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저출생 문제 이런 문제가 이제 크게 보면 있는데 이런 것이 이제 다 어떻게 보면은 이 지역 발전하고 연관이 돼 있는 문제지 않겠습니까? 크건 작건 다 연결이 된 문제인데 이런 그 문제들을 현안 가운데서 이제 어떤 문제를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것인지 뭐 어떤 순위가 있다면은 어떻게 지금 한 의원께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 특히 익산에 대한 제가 총선에 임하면서도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참모들과 토론도 많이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11월 말경이나 12월 달에 용역 결과가 나오면 공공기관 지방 이전 관련된 이슈가 저희들은 재점화될 거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용역을 하는 건 1차 평가를 한다는 것은 그 평가를 토대로 2차를 어떻게 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가 현실화되기 전에 이 공공기관 2차 이전할 때는 꼭 관련 기관을 익산으로 유치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사전 준비를 꼭 해야 되겠다. 그게 지역 현안에 앞으로 닥칠 큰 문제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럼 제2 혁신도시는 그렇습니다. 익산 쪽으로 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가능성은 이미 김관영 도지사께서 2단계 혁신도시는 익산으로 해야 된다고 선거 과정에서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도와 시 그리고 국회 차원에서 이걸 이슈화를 만들고 하는 건 또 저의 역할이기 때문에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에 대해서 제가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제 식품 클러스터입니다. 이게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2단계 확정이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 2단계는 좀 첫 번째 규모를 좀 키워야 될 필요가 있겠다. 1단계를 하면서 어떤 그 면적이나 이런 것들이 규모가 작고 이러니까 큰 대기업들이 오기에는 여건 자체가 좀 어렵다는 평가가 있어서 이번에는 설계 자체도 좀 땅도 큼직큼직하게 해서 큰 기업을 유치를 해서 일자리를 만드는데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되겠다. 그래서 2단계를 어떻게 식품 클러스터 2단계를 어떻게 일자리 창출과 연계해서 할 것인지 이것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들으셨겠지만 저희들이 원광대학이 글로컬 대학 지정을 받았습니다. 이건 5년간 1,000억 원의 예산을 지원을 받는 거거든요. 앞으로 이 글로컬 대학 지정이 안 되면 지방에서 대학 존립 자체가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원광대학교가 글로컬 대학으로 지정을 받았고 또 교육특구 그 예비 사업으로 지금 저희 익산이 선정이 돼서 아마 3년 후에는 다시 본 교육특구 교육부로부터 받는 이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꼭 교육특구로 익산이 지정을 받고 원광대는 이미 글로컬 대학으로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걸 함께 해서 교육 경쟁력을 높이는 도시로 다시 만드는 것. 그래서 세 가지 현안을 놓고 추진을 해야 되고 우리 익산의 아주 중요한 현안으로 과제로 부각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제2 혁신도시 그리고 식품 클러스터 2단계 그리고 익산의 교육도시로의 발돋움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문제를 이 지역 현안 중에서는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말씀인데요. 좀 이제 조금 전 대화에서도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 인구 감소 지역 특별법의 개정을 개원하면 22대 국회가 개헌하면 즉시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개정하는 내용이 왜 어떤 내용이고 왜 이런 그 내용으로 개정을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좀 말씀을 해주시죠. 그 제가 21대 국회 때 이 자랑하는 세 가지 법안이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통과시켰고요. 네. 그다음에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법을 또 통과시켰고, 그다음에 고향사랑 기부금법을 제가 입법 발의하고 이 세 가지를 통과를 시켰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 법안을 제가 발의하고 통과시킨 건 모든 고민의 출발은 익산의 인구 감소 문제를 어떻게 국가로부터 체계적, 안정적 지원을 받을 것이냐 네. 라는 법률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 세 개 법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법은 이걸 통해서 우리 익산 지방 재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겠다 해서 이걸 통과를 시켰거든요. 근데 이 법들이 전국적으로 혜택을 받고 있죠. 그런데 우리 익산은 우리 고민의 출발은 익산에서부터 인구 감소 지역 지원을 재정적 행안부로부터 받는데 저희는 감소 지역이 아니고 관심 지역인 겁니다. 네. 관심 지역은 지원을 받을 법률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관심 지역에 대해서도 인구 감소 지역처럼 재정적인 정부의 도움을 받아서 지역을 안정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고 인구 감소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는 재정적 근거를 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감소 인구 우리 익산처럼 인구 감소 관심 지역에 대해서도 법률적 정의를 명확히 하고 이를 근거로 재정적 지원을 받기 위한 법률 개정에 나설 생각입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농산물 가격 안정제를 반드시 법제화를 해야 되겠다, 개정을 해야 되겠다. 예. 이런 과거도 밝히셨습니다. 예. 농산물 가격 안정의 어떤 필요성은 우리 농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가격 안정제를 어떤 내용으로 바꿔야 되고 예. 거기서 바꾸게 되면은 농산물 가격 안정을 어떻게 이 안정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인지 이것도 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농촌의 현실이 기존에도 어떤 새로운 작물을 했을 때 피해를 입으면 다시 재정적인 손해를 농민들이 다 감당을 해야 되고 이것이 악순환에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갈수록 심각해지는 이유는 뭐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기후 위기에서 출발을 한다고 봅니다. 네. 가뭄이 있으면 가뭄의 기간이 길어지고요. 폭우가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내립니다. 그다음에 병충해 문제, 냉해 문제 이런 문제가 생겨서 예전보다 어떤 그 농사를 지으면서 피해 규모가 훨씬 커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피해 규모가 커지는 것이 여러 차례 지속적으로 반복되면 그 모든 부담을 농민들이 감당을 하다 보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가격을 좀 안정을 해야 되겠다. 이런 기후이기 때문에 가격이 급락하거나 급등하면은 그 생산자뿐만이 아니고 소비자들에게도 혼란이 생기고 그 부담을 다 안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국가가 좀 정부가 어느 그 기준을 좀 정해서 그거 이하로 폭등을 하면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재정을 통해서 그 가격을 보정해주는 이 안정제를 도입하지 않으면 앞으로 향후 그 농촌에서 농사짓기가 어려울 정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이 농산물 가격 안정제를 주장을 했고 다행스러운 건 우리 민주당에서도 지금 이건 아주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당 차원의 공약도 냈기 때문에요. 아마 이 사업에 대해서는 좀 탄력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네, 그 정부 여당에서는 좀 반대하는 논리가 이 가격 안정제를 하다 보면 너무 그 예를 들면 벼농사 같은 경우 하게 되면은 너무 벼농사 면적이 많아지고 과잉 생산이 되고 그래서 농산물이 오히려 그 경쟁력이 약화된다. 예, 예. 오히려 그렇게 되면 퇴보가 된다. 예. 뭐 이런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예, 그건 좀 납득하기가 어렵고요. 이미 어느 가격을 안정을 시킨다고 해서 쌀이나 어느 특정 작물로 집중되지 않습니다. 이미 농민들께서는 뭐 그 다양한 쌀 농사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예를 들어서 뭐 토마토라든지 참외라든지 딸기라든지 다양한 직군들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요. 네. 그 쌀 농장만 대해서 특혜를 안정제를 도입하는 게 아니잖아요. 농산물 전체 전체에 대해서 품목에 하는 거기 대해서도 때문에 안정제를 예, 정부에서는 적용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걱정을 네. 안 해도 되고요. 이게 이제 특히 기후 위기로 이런 일이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면서 또 농민들의 많은 요구도 있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그걸 이제 다 보정을 해주는 게 아니고 가격 폭락으로 인해서
어떤 정부가 정한 기준 네. 내 보다 더 낮게 떨어질 거는 최소한의 보장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저는 뭐 재정 여력에 대한 큰 부담도 작용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 국가식품 클러스터가 우리 익산으로서는 반드시 성공을 시켜야 될 뭐 커다란 과제죠. 네. 이제 2단계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성공을 시켜야 되는데 뭐 이 국가식품 2단계는 이제 이른바 그 푸드 산업 예. 방향으로 해야 되겠다. 푸드테크 산업으로 방향을 그렇게 잡고서 이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것도 이제 법적 제도적인 어떤 그렇습니다. 장치가 완비가 돼야 예. 이 사업이 순탄하게 진행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뭐 어떤 내용으로 추진을 하십니까? 그래서 이게 법률적 기반이 없으면 네. 향후 푸드테크 관련된 사업도 정부에서 예산 지원을 받을 때 이 다른 타 지자체와 경쟁을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예 좀 우리 그 익산에 푸드 산업과 관련된 육성법을 제가 좀 그 대표 발의해서 네. 그러면 우리 익산이 가장 유리한 조건이 뭐냐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유일한 국가식품 산업단지 아닙니까? 네. 그리고 2단계까지 선정이 됐기 때문에 명실상부한 식품산업 관련되는 거 우리 익산이 이제 대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게요. 기존의 식품산업뿐만이 아니고 이것이 인공지능이나 또는 빅데이터와 연결을 시켜서 식품산업이 고도화되고 네.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대한민국이 뒤처져서도 아니고 안 되고 또 오히려 주도할 필요도 있다. 그러면 그걸 할 수 있는 게 대한민국이 어디 있냐? 우리 익산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푸드테크 산업 육성법을 법률적 근거를 만들어서 향후 모든 사업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 창업을 지원하고 또 기술 개발하고 해외 시장 진출까지 이런 것들을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 육성법을 발의하고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선인과 함께 앞으로 의정 활동 그리고 지역 발전 방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눠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익산 시민과 그리고 전북 도민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해주십시오. 예. 전북 도민 여러분 또 우리 익산 시민 여러분 저희 민주당에게 이렇게 압도적인 힘을 실어준 것에 대해서 정말 머리 숙여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자만하지 않겠습니다. 어깨에 힘주고 그러지 않겠습니다. 더욱더 겸손한 자세로 힘을 실어준 건 앞으로 전북 현안 제대로 챙겨라. 또 익산 관련된 모든 현안 사업들 이제 밀리지 말고 속도감 있게 하라는 명령으로 받들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무거운 책임감으로 이 힘을 주신 것은 오로지 지역 발전을 위해서 쓰도록 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으로 인사 말씀 가름하겠습니다. 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한병도 당선인의 의정 활동에 대한 포부를 들어봤습니다. 3선 의원이 된 만큼 여기에 걸맞는 앞으로 활동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국가적 과제는 물론이고 소멸화에 직면한 지역의 여러 현안에 대해서도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을 기대를 합니다. 이슈와 화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익산을 한병도 국회의원 당선인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슈와 화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